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엔비디아 랠리, 테슬라부터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까지 올랐다. 전날 장 마감 후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내놓은 엔비디아는 이날 무려 16% 넘게 상승했습니다. AI 최대 수혜주이자 시스템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의 상승에 AMD, ARM,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브로드컴, ASML 등 관련주도 덩달아 폭등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도 급등했는데요. 테슬라 역시 상승 행진에 동참했습니다. 미국, 이란의 대러시아 미사일 제공 보도에 수일 내 추가 제재. 미국 정부가 이란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 수백 발을 보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미 연준 2인자 올해 말 금리 인하 기대, 1월 PC 둔화 전망. 미국 연준의 2인자인 필립 제퍼슨 부의장이 올해 말 금리 인하를 기대한다며 성급한 금리 정책 전환을 주의해야 한다는 신중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호입니다. 실적도 주가도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엔비디아 아주 좋은 실적을 내면서 우리나라 시장을 견인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도 상당히 끌어올렸는데요.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무려 5% 이상 이렇게 올렸고 나스닥도 3% 이상 이렇게 올렸습니다. 다 같이 올라가는 가운데 S&P 500 신고가를 경신하는 연출을 했습니다. 자, 어제 간밤에는 미국 엔비디아 데이라고 할 만큼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이런 장세를 연출을 했습니다. 시간 내에서 한 8%가량 올랐던 엔비디아인데요. 정규장 거래에서는 무려 16%를 넘게 이렇게 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실적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차트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봐도 오늘 시장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동안 밸류에이션 우려가 있었습니다. 밸류에이션 높다. 저도 몇 번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나 이 우려를 불식시킬 정도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이 나오면서 포워드 PER이죠. 이 포뮬라, 그러니까 공식이 이익이 높아지면 PER은 내려갑니다. 근데 기존의 예상 기준으로 우리가 36배 이러면서 좀 높아 보인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 시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적이 아주 강력하게 잘 나오니까 포워드 PER 이제는 28배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시장에서 보는 반도체 업종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까지 내려온 정도로 상당히 이제는 밸류에이션도 볼만하다. 이런 수준까지 내려오니까 시장이 열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급기야는 증권사들이 그 목표 주가를 주당 $1,000 이상으로 올리는 데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저희 증시 8, 증시 9 보시면서 알찬 정보 인사이트 많이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외신 들어갑니다. 외신 브리핑 시작합니다. 어제 3대 지수는 모두 다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모두 다 장중 내내 플러스권이었고요. 장 막판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우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3%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S&P 500도 2% 넘는 상승률 보이면서 기분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한마디로 엔비디아의 날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느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깜짝 실적에 다우와 S&P 500 지수는 다시 한번 장중 최고치를 깨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경제 지표가 하나 발표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먼저 짚고 넘어가 볼 텐데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20만 1,000건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여전히 노동시장이 강력하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테크 업종을 비롯해서 일단 대기업 안에서 감원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미국 노동시장은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부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가 상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WTI는 배럴당 78달러 선으로 어제는 상승 마감했는데요. 북미 지역에 있었던 겨울 폭풍으로 원유 생산량이 줄어든 부분이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급 긴축을 직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됐고요. 나름 오펙 플러스 감산도 잘 유지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가격을 상승시키는 데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유가의 상황은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사들 함께 좀 체크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 기사로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기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US target China's top chipmaking plant after Huawei Mate 60 Pro라는 기사고요. 미국이 화웨이 폰이 등장하자마자 이 수출 규제 압박 수위를 더 높여가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일단 시간 순서대로 규제 내용을 보면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2019년에 화웨이, 2020년에 SMIC를 블랙리스트에 추가를 시켰습니다. 이후 미국은 2년 뒤인 2022년 9월에 AI용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를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 달 첨단 반도체 부품과 장비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수출 규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2023년 12월에는 유예를 하고 있었던 대상 기업들에게도 수출을 전면적으로 중단한다라는 발표를 한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관련해서 살펴보면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작년 말부터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SMIC에 대한 자국의 소재와 또 장비 기업들의 수출 허가를 중단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중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 역량을 제한시키기 위한 조치로 현재 좀 풀이가 되고 있고요. 미국 상무부는 앞서 짚어봤듯이 2022년 10월부터 반도체 제조와 장비 그리고 소재 등을 2022년 10월부터 수출 규제를 좀 시작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규제 전에 허가를 받았던 기업들에게는 4년 정도 유예 기간을 좀 제시를 하고 수출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끔 도와줬는데요. 하지만 2023년 4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이죠. 이때부터 갑자기 상무부가 직접 압박을 주게 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SMIC와 거래를 좀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조치의 배경에는 화웨이가 메이트 60 프로를 선보였기 때문인데요. 중국이 예상과는 좀 다르게 7나노미터급 첨단 반도체를 자체 개발하고 생산을 했다라는 사실이 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 안에서 7나노미터급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현재 SMIC가 유일하기 때문에 여기에 목줄을 좀 틀어막겠다라는 의도로 풀이를 할 수 있겠습니다. SMIC는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일단 대체 공급처를 찾기 위해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야 할 전망인데요. 미국을 대체할 신규 공급 업체를 찾고 검증하는 데까지 약 3개월에서 9개월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오히려 대만이나 일본 그리고 한국 등이 수혜를 좀 입을 수 있다라는 부분 짚었으니까요. 기사 안에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으로 함께 가볼 건데요. Japan's Nikkei stock average closes above 9089 all-time high라는 기사고요. 어제 일본이 버블 고점을 좀 돌파를 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39,0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엔비디아 호실적의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신기록을 경신을 했고요. 장중 조정을 좀 거치긴 했지만 종가 기준으로도 39,000선을 넘은 채로 장을 좀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장중 가격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도 당시 고점이었던 고점에 대비해서 34년여 만에 다시 한번 기록을 좀 새로 썼다라는 부분을 유의미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어제는 도쿄 일렉트론이 5.9%, 어드반테스트가 7.4% 정도 상승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제 엔비디아의 호실적으로 다른 아시아 지역들도 호재로 좀 작용하는 모습인데요. 지수 살짝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2.19% 상승했고요. 상해 종합지수도 1.8%
2.2%, 그리고 항생지수도 1.4% 정도 상승했습니다. 특히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중 내내 플러스권이었고요. 장 막판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탄력을 좀 높여가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 그리고 더불어서 한국의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9차례 동결한 가운데 반도체주들이 어제 시장을 좀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증시도 일본 그리고 미국 시장을 오늘 좀 따라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기사로 세 번째 기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이터 통신 기사고요. 쿠퍼와 골드, 그러니까 구리와 금이 Boost from Fed Easing이라는 기사인데요. 연준이 금리를 만약에 인하를 하게 된다면 구리와 금이 원자재 가운데서는 가장 최대로 가격이 좀 상승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골드만삭스의 전망 내용입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면 구리는 6%, 금은 3%, 석유도 3% 등 순으로 즉각적으로 가격 상승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천연가스나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인 재고, 주기나 날씨 등 이렇게 미시적인 요인들이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다만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면 긍정적인 영향은 원자재 수요와 공급단에서 모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100% 설명하기는 모호하다라는 이야기도 내놓기는 했습니다. 오히려 국내 GDP 증가로 수요가 증가한다면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패턴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언급을 좀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올해 금리 인하 시점을 이제 6월 정도로 내다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자재와 관련한 투자에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부분 유의 깊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엔비디아 소식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shares pop 60% after AI fueled라는 기사인데요. 어제 뉴욕 증시를 빛내줬던 엔비디아 짚어보고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깜짝 실적 발표로 AI 관련 종목들을 함께 좀 끌고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엔 15%대를 찍었는데요. 이때가 고점이 아닐까라고 시장이 좀 예상을 했는데 종가상으로 보자면 16% 정도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어제 종가로 16.4% 상승 마감했고요. 관련해서 특징주로 좀 보자면 AMD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정규장에서 10.6% 상승 마감했고요. ARM 같은 경우에는 정규장에서 4%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던 종목은 바로 이 종목입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인데요. 엔비디아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게 되면서 어제 정규장에서만 32.8%, 약 33%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을 좀 했습니다. 다만 정규장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면서 밀리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32%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라는 부분은 유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엔비디아가 내놓은 AI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증시 랠리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증권사들은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베른스타인은 $1,000, 키뱅크는 $1,100로 잡았고요. 그리고 그동안 가장 높게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잡아왔던 로젠발트 같은 경우에는 $1,100에서 $1,400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좀 고평가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큰 폭으로 올랐던 만큼 다시 한번 좀 빠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투자하실 때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전반적인 섹터별 움직임과 특징주들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AI주들이 크게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특히 빅테크 위주로 조금 더 초록빛이 강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는 TSMC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TSMC는 어제장에서 2.9%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앞서서 TSMC가 일본에 공장을 추가로 건설한다라는 내용을 짚어드린 바 있었는데요. 이런 와중에 일본 정부가 TSMC가 규슈에 짓는 제2공장에 약 7,300억엔 한화로 약 6조 5천억 원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서 오는 24일에 개소하게 되는 제1공장에는 이미 한화로 약 4조 원가량을 투자를 한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 제2공장은 2027년 말에 가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제1공장보다도 한화로 약 2조 원가량 더 투자를 한다라는 부분이 포인트고요. 일본이 자국 내에서 반도체 공급망을 좀 만들기 위해서 또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지원책을 내놓는 모습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특징주로 국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에서는 1.03%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구글이 범용 AI 모델인 제미나이의 이미지 생성 기능을 일시 중단시킨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제미나이는 최근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는 이미지를 생성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 건국의 아버지 같은 역사적인 인물을 찾아줘라고 이야기했을 때 유색 인종으로 잘못 생성을 했고요. 또 1943년 독일군을 그려줘라는 명령어에 흑인과 아시아인 이미지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좀 커지게 되면서 구글은 제미나이의 이미지 생성 기능 자체를 일단 일시적으로 중단을 시켰습니다. 구글은 이날 X에 올린 글을 통해서 제미나이가 일부 역사적 이미지를 부정확하게 생성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라면서 수정 작업을 하는 동안 이미지 생성 기능을 일시 정지시켰다라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 또 조만간 향상된 버전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8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SMR이 미래의 패권을 좌우한다. 탈원전 없도록 장기 계획 못 박는다. 네, 첫 번째 소식 전달드립니다. SMR, 소형 모듈 원전으로 잘 알려져 있죠. 우선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소형 모듈 원전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원전 산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닦는 동시에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무탄소 에너지인 원전의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라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특히 원전 지원 특별법 제정은 정책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생기지 않도록 SMR과 같은 신산업 지원 근거를 법제화해 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하고자 추진하고 있고요. 2050년까지 중장기 원전 로드맵 수립을 위한 법적 토대로 담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우리나라를 포함한 22개국은 205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 지구 온도 상승을 섭씨 1.5도로 유지하는 데 있어 원전의 역할이 핵심적임을 인정했고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차원에서 2050년까지 세계 원전 설비 용량을 2020년 대비 약 3배로 늘리기 위해 상호 협력하자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원전 일감 추이 살펴보시면 2022년 2조 4천억 원에서 2024년은 3조 3천억까지 껑충 뛰었고요. 원전 설비 수출 추이 살펴보시면 점차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에 따르면 2050년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 온실가스의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넷제로를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원전 비중을 현행 30%대에서 최대 45%대까지 높여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정부는 게임 체인저라 불리는 SMR 선도국 지위도 노리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형 소형 모듈 원전인 ISMR의 개발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전년 대비 9배의 예산을 증액했으며 SMR 설계 그리고 제작, 사업 개발 분야 기업들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정책 펀드 역시 내년부터 신규 조성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연내 2050년도까지 로드맵을 수리했고요. 신산업 근거를 법제화하면서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3조 3천억 규모의 원전 일감을 공급했고 SMR 정책 펀드도 내년부터 신규로 조성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창원과 경남, 위탁 생산 허브 역시 육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린벨트를 풀어서 20조 원의 투자 유치도 할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원전과 관련된 소식 자세하게 짚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한은 총재, 물가 울퉁불퉁, 금리 인하 5월 돼야 윤곽. 네, 두 번째 소식 전달드립니다. 한국은행이 연 3.5%인 기준금리를 9회 연속 동결하면서 통화 긴축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내에 금리를 인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신호도 명확히 내비쳤고요. 부동산 경기 침체와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등 금리 인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금리가 아닌 미시 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20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하기로 했는데요. 지난해 1월 연 3.25%에서 연 3.5%로 인상한 이후 9회 연속 동결입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물가가 굉장히 울퉁불퉁하게 내려오고 있다라며 라스트 마일에서 물가가 어떻게 될지 봐야 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전망치에 대해서는 각각 2.1%, 2.6%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제시한 것과 같은 수치로 국제통화기금 그리고 기획재정부보다는 낮은 수준이고요. 올해 민간 소비 증가율 전망치는 1.9%에서 1.6%로 내려잡았습니다. 김은 부총재보는 고금리와 고물가의 내구재와 비내구재 소비 상황 모두 좋지 않다라며 특히 가계부채 상황 부담에 대해 소비의 핵심 연령층인 40대 소비가 좀 제약을 받고 있는 듯하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은 새 경제 전망이 발표될 5월에서야 금리 인하 시기를 가늠할 수 있다라는 반응입니다. 완화적인 색채가 짙어진 것은 사실이라면서 다만 중론은 상반기 금리 인하는 어렵고 추후 판단은 5월 경제 전망 이후로 유보한다라는 것을 말했고요. 이어 상황을 종합하자면 금리 인하는 일러야 7월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한국은행의 올해 경제 전망 변화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금통위원 금리 전망을 살펴보시면 다수의 의견과 소수의 의견이 각각 종합적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3개월 이후에는 현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다수를 포함한 의견이기도 하지만 3개월 후에는 인하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소수의 색채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9회 연속 동결했습니다. 상반기 금리 인하는 쉽지 않다라고 재확인을 해 못을 박았고요. 3개월 뒤에는 내려야 한다라는 소수 의견도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성장률은 2.1%, 물가는 2.6%를 유지했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포스코 퓨처엠 내년부터 NCA 양극재 8만 톤 생산. 네, 세 번째 소식 전달드립니다. 배터리 시장이 캐즘 일시적 정체를 통과하는 시점에서 오히려 시기적절한 투자입니다. 앞으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투자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은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전달했습니다. 지금 투자하는 것들은 2, 3년 뒤 본격적으로 양산되는 제품들이라며 예측하기 어려운 사업 환경 속에서도 고부가 제품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 전기차 시장 성장에 차질이 없이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NCA 양극재는 에너지 밀도와 출력이 높아 최근 전기차 고성능화 추세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니켈과 코발트, 알루미늄 이렇게 NCA라고 불리고 있고요. 지난해 4월 포항에 착공한 NCA 공장과 이번에 광양 공장이 각각 준공된다면 2025년도부터 연간 총 82,500톤의 NCA 양극재 생산 체제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극재뿐만 아니라 음극재 사업 강화를 위해 흑연 투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극재 핵심 소재인 천연 흑연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한을 받는 핵심 광물로 지정이 됐는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중국산에 100% 의존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프리카 지역에서 나오는 천연 흑연을 국내로 가져와서 가공하고 그 제품을 세종 공장에서 만들면 IRA 적격품이 된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연산 5.2만 톤 광양 공장에서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포항 공장을 합쳐서 생산 체제를 완성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기차 성장에 대응하면서 아프리카 쪽에 천연 흑연 투자로 IRA를 대처하겠다라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K웨더 더블 식지 않는 공모주 열기. 네, 마지막 소식으로 공모주와 관련된 소식 전달드립니다. 날씨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K웨더가 코스닥 상장 첫날 더블을 달성했습니다. E8와 코스엠 그리고 APR 등 이달에만 세 기업이 추가 신규 상장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공모주 열기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가 주목받고 있고요.
우선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공모주가 희망 공모가 상단을 넘어설 만큼 기업 공개 시장이 과열되면서 상장 첫날 상승폭도 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면서 신중한 투자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22일 K웨더는 공모가 7,000원 대비 137% 오른 16,600원에 마감했습니다. 지난 1997년 설립된 K웨더는 국내 최대 민간 기상 사업자로 국내에선 유일하게 공공기관과 기업, 언론 등에 직접 분석한 민간 기상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고요. 상장 첫날 폭등한 올해 공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월 26일 현대힘스가 상장을 했고요. 공모가는 7,300원부터 시작했습니다. 상장일 고점 살펴보시면 29,200원에 거래까지 올라갔지만 종가를 살펴보시면 17,660원으로 뚝 떨어진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2월 1일에 상장한 이닉스 그리고 스튜디오 사믹, 어제 상장한 K웨더 같은 경우는 공모가 7,000원부터 시작해 고점은 23,000원까지 뚫었고요. 종가 같은 경우는 16,600원 선에서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공모주 시장 훈풍은 지난해부터 따따블 제도를 도입하면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신규 상장 종목의 공모가 대비 가격 제한폭을 기존의 최대 260%에서 400%까지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코리안 디스카운트 논란도 공모주는 비켜가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이 같은 높은 수익률이 오래가지 않았다는 점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K웨더를 제외하고 올해 신규 상장 6개 종목이 주가 추이를 봤을 때 대부분 가격이 시초가 대비 반토막이 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주가가 가장 많이 추락한 종목은 HB 인베스트먼트로 시초가는 1,100원이었지만 전날 종가는 65%나 떨어진 3,505원 수준이었습니다. K웨더는 137% 뛰어 16,6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달 상장 예정인 APR 등도 흥행을 예감하고 있고요. 올해 새내기주 시초가 대비해서 반토막이 났다는 점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변동성이 큰 상황에 투자를 유의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라는 부분까지도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공모주 투자 신중하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일면과 전문가 수혜주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하시죠. 네,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일본 34년 만에 사상 최고치 경신 일리 지속할 수 있을까요? 자,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로쿠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도 날아오르고 있고 일본도 뛰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 방향성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심층 분석해 볼 텐데요. 일본 증시의 강세, 한국 증시의 방향성 어떻게 될지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니케이 225다라는 이제 지수가 있는데요. 그게 전일 39,098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전 기록이 1989년 12월 달, 그러니까 34년 전이었으니까 34년 만에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다시피 그 앞에 보이시는 그 꼭지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가 이제 1989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주가가 이제 일본의 버블 경제가 꺼지면서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다가 다시 아베노믹스 이후서부터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다시 34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의 그 실적
호조로 인해서 뭐 일본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 증시도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만 28% 정도 상승을 했고요. 올해에도 지금 연초 대비 16%를 상승할 만큼 상승세가 두드러진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일본 증시가 좋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일본 엔화 약세로 인한 수출 기업에 대한 수출 실적 기대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일 엔화는 150.4엔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도 1990년 이후에 지금 33년 만에 지금 가장 약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올해만 해도 엔화는 달러 대비 한 6% 정도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만큼 이제 일본 기업도 이제 수출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 엔화가 약세를 띈다라고 하게 되면 기업들의 실적도 개선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 라고 보여지고요. 뭐 대외적인 경쟁이 강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대표적으로 뭐 도요타 같은 경우가 뭐 일단 그런 식으로 이제 만약 수출이 많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단순히 수출 금액뿐만 아니라 순이익도 증가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이제 일본 수출 기업들의 이제 실적 개선세에 힘입어서 뭐 지금 39,000을 넘어선 이제 니케이 225 같은 경우도 올 연말에는 4만 포인트 이상으로 될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속속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 다이와 증권 같은 경우 올 연말에 지수를 4만 3천 포인트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본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도 4만 포인트, 그다음에 BOA 같은 경우도 올해 말에는 4만 1천 포인트 정도를 예상할 만큼 일본 증시를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간밤에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도 고가를 뚫어 올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버블 고점 돌파한 니케이 고평가 논란이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뭐 일단 34년 만에 올라왔기 때문에 뭐 네. 그렇다라고 보시는 게 제일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그만큼 이제 랠리가 진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제반적인 상황이 이제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최근 엔화 약세에 따른 기업들의 실적, 그다음에 여기에 기업의 거버넌스들이 이제 변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주목해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 엔화 약세로 인해서 기업의 수출 기업들의 순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1분기에 일본 이제 상장사 1,020곳을 지금 순이익을 이제 추정치가 나왔는데요. 그게 43조 5천 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규모면 지금 역대 최대의 그런 순이익을 기록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도요타의 경우도 지금 23년도 회계연도,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회계연도가 4월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3월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요타의 아직 2023년도 회계연도에 대한 실적은 안 나왔는데 순이익 지금 추정치가 4조 5천억 엔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 4조 엔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한 달 만에 지금 5천억 엔 이상 지금 순이익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기업의 거버넌스 개선을 통해서 기업의 투명성이 상당 부분 제고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를 통해서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2021년도에 기업 지배구조법 개정을 통해서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회의 3분의 1 이상을 사회이사, 그러니까 독립이사로 지금 이제 임명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까지는 이런 이사 중에서 한 명 이상을 여성을 이제 그러니까 여성을 임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강제 조항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불필요한 지분들을 매각을 통해서 기존에 이제 잘할 수 있는 신정장 산업으로 집중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도요타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 회사인 덴소의 지분을 축소를 하고요. 그다음에 통신업체인 KDDI의 지분을 일부 매각을 했습니다. 이 매각 자금을 통해서 전기차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라고 그런 이제 계획을 발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기업의 순환 출자를 뭐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같이 이제 순환 출자를 통해서 좀 복잡한 그런 이제 지배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한 그런 이제 노력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NISA, 그러니까 신소액 투자 비과세 제도, 그러니까 국내 이제 ISA와 비슷한 이제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제도에 이제 변경을 통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역량을 확대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NISA 같은 경우는 뭐 기존에 있었던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그 제도를 좀 바꾸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존에는 비과세 제도를 5년 동안 유지를 했었는데 이거를 향후에는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무기한, 그러니까 가입하고 있는 기간 내내 관련된 이제 그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뭐 지금 화면을 잠깐 보시면 이게 일본의 이제 라쿠텐 증권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좀 일본어로 좀 표시가 좀 되어 있는데 뭐 한자들이 많으니까 뭐 쉽게 뭐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부분은 이제 기존 제도고 이제 뒷부분은 이제 새로 변경되는 제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지금 기존에는 이제 그 제도가 이게 정기식과 그다음에 일반식 두 개의 제도가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하나만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올해부터는 두 개 다 필요에 의해서 가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바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간 가입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이 기존에 120만 엔에서 360만 엔으로 3배 정도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입 금액도 기존에 800만 엔이 이제 최대의 가입 한도였는데 이게 1,800만 엔으로 뭐 3배 가까이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기존에 이제 한번 가입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이 금액이 인출을 해도 그러니까 중간에 인출을 한다라고 해도 한도가 뭐 더 이상 이제 변경이 안 됐는데 이제부터는 올해부터는 만약 추가적으로 내가 필요시에 인출을 하면 그만큼 비과세 한도가 다시 늘어나는 그런 이제 제도로 바뀌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일반 투자자들에 대한 관심사항이 좀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이제 1월 달에만 지금 이 신 NISA로 인해서 자금이 유입된 게 1조 3천억 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한 11조 이상의 금액이 이런 식으로 이제 증시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증시의 강한 그런 모멘텀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일본 증시가 최근에 상승을 하면서 30대 이하의 주식 투자 인구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향후에 이런 일본의 주식 시장의 이제 토대를 좀 바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일본 시장 이러한 좋은 뭐 기업의 실적도 좋고 그다음에 기업의 거버넌스도 바뀌고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의 이런 투자 자금의 이제 유입을 이제 이어지면서 외국인들이 이제 일본 시장에 대한 관심도도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워렌 버핏이 일본의 5대 상사 중심으로 이제 매수세를 꾸준히 유지를 하면서 기타 외국 투자자들이 상당히 일본 시장 내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특히 글로벌 IB 같은 경우도 올해의 주요 투자처로 일본 시장을 꼽을 만큼 지금 일본 시장에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게 최근에 일본 증시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일본 얘기 들어봤으니까 아시아딴에서는 중국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 증시 부양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부양책 중에 좀 두드러지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중국 증시가 뭐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부양 정책이 지금 뭐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지금 화면 잠깐 보시면 지금 중국의 이제 2020년도서부터의 이제 그 차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2022년도에 이제 피크를 찍은 2021년도 이제 12월 달에 피크를 찍은 이후에 계속 주가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렇게 이제 하락을 하는 거는 뭐 미중 간에 이제 무역 분쟁이 좀 심화됐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중국 내의 정책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 문제가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도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특히 올 1월에 중국의 리창 총리가 주식시장 안정화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 2조 원 규모의 이제 증시 안정화 기금을 조성을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마 3월달에 전인대가 이제 개최가 되는데 전인대 이후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시장에서 기대를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기준금리 인하, 그다음에 지준율 인하를 통해서 시중의 유동성을
내용을 지금 공급을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월 5일 날에는 은행 지급 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를 하면서 약 1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을 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지난 20일에는 5월 달 대출 우대금리, 그러니까 LPR의 금리를 3.95포인트로 25bp 인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증시 감독 당국도 직접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A주에 대해서 장 개장 초반과 그다음에 폐장 그 전후 30분 동안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도를 금지하는 그런 조치를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결제 기준일을 T1에서 지금 T1로 변경을 지금 추진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관련된 부분에 이제 부양책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2월 한 달 동안만 지금 주가가 한 10% 정도 올라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국 증시가 턴어라운드 하기 위해서는 펀더멘탈적으로 좀 경제 회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증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뭐 다음 주죠. 26일 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네, 그거에 따라서 조금 이제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이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일본에서 한번 그 재미를 봤었던 그런 이제 내용을 국내에 들여오는 거기 때문에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상장사 중에서 이제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 중심으로 아마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뭐 지금 최근에 PBR 관련된 종목들이 큰 폭의 주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 중에서 아마 선별화될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영업이익이 좋아지는 ROE, 특히 이제 ROE의 수치가 향후에 그 기업들의 주가 흐름에 상당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밸류업과 관련된 그 기업 중에서 ROE가 좋은 그런 기업 중심으로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올해 실적 개선되는 기업들이 국내에도 꾸준히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AI 열풍, 뭐 엔비디아의 이제 실적에서도 나왔듯이 AI에 대한 투자가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국내의 증시의 더 대표적인 그런 섹터인 반도체 섹터 관련된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수출 기업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으로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의 수출 성장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심층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금요일 아침 8시 반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털 펀더멘털 계속적으로 주목하고 계시죠. 오늘도 두 종목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센티멘탈로 현대, 로템 어제 주가가 상당했습니다. 펀더멘탈로 기아 이렇게 두 종목 되겠습니다. 현대, 로템 좀 볼까요? 주가를 보시면 제가 얼마 전에 몇 번을 반복을 했었어요. 그래서 조회수가 상당히 늘어나서 저도 참, 이게 왜 이렇게 현대로템을 좋아하실까 이렇게 했는데 숨은 무슨 스토리가 있었나요? 어제 주가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어제 수은법 개정되는 뉴스가 나왔으니까 그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이는데 다른 어느 그 방산주보다도 상당히 주가가 반발력이 심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방산주의 기대주로 급부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대로템 그동안은 주가 이제 녹색으로 보시면은 잘 보이겠습니다만은 옆으로 이렇게 슬슬 켰잖아요. 그동안은 그 방산주의 대장주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한화 시스템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셨었는데 이제 좀 현대로템 쪽으로 그 수혜 정도가 더 치우쳐져서 갈 수 있는 상황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현대로템이 방산주의 기대주로 이렇게 보셔도 좋을 상황이 이제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자, 아시아경제에서 이제 그 기사가 나왔던데요. 수은법, 금속이 아니고요. 수출입 은행법입니다.
엑심뱅크라고도 하죠. 엑스포트 임포트 뱅크 관련돼서 법 개정을 지금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자본금 한도 때문에 수출 금융이 잘 원활치 않아 가지고 폴란드 관련돼서 무기 수출 계약하고 진짜로 이게 실행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2월 21일 날 이제 국회 소위를 통과를 했다는 뉴스가 나왔고요. 바로 이제 이번 달 말이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처리가 된다고 하면은 그야말로 날개를 달아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폴란드에서 그 위에 정부가 새로운 정부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바뀐 입장을 내놓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 우려를 그동안 많이 했었는데 일단은 우리 자체적인 걸림돌을 많이 지금 해소를 시킬 생각이다. 이런 모습을 보면 주가가 저렇게 강하게 이제 좀 뛰어오른 거죠. 그래서 수출 계약 차질이 됐던 게 이제는 오히려 모멘텀으로 들어올 수 있다.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수은법을 개정하고 나면은 폴란드 전체적으로 총 물량을 1,000대 정도로 이렇게 계약을 했던 건데 그동안 이제 180대를 이제 인도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820대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여기에 물음표가 아주 크게 있었던 건데 이제는 820대가 순차적으로 이제 인도가 될 수 있는 이런 국면이 나올 수 있다. 가시화가 기대되고 있다 이런 얘기고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우주나 방산 로봇 이런 쪽도 사업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 로템은 그야말로 여러 면에서 상당히 볼만한 거리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투자증권입니다. 자, 폴란드향 K2 전차가 이제 계속적으로 인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ROE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죠. Return on Equity입니다. 자기 자본 수익률이고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 이익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도 올라가야 됩니다. 나중에 밸류에이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방산주 치고는 낮은 쪽에 속하는 현대 로템 되겠습니다. 자, 어제 한번 이렇게 강하게 뻗었습니다. 거래량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거래량은 누가 만들었나 제가 봤더니 외국인하고 그 기관이 샀어요. 제가 제목을 밑에 하단 자막에 폭증 이렇게 써놨는데 폭증했습니다. 아주 너무너무 많이 샀죠. 그동안 많이 기다려왔던 개인들 손에서 이제 외국인들, 기관들 주머니로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동안 기다려온 보람이 좀 있죠. 그런데 조금 천천히 파셔도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그거는 바로 밸류에이션 때문입니다. 자, 공매 잔고율이 0.3%예요. 그러니까 공매에서 뭐 쇼커버가 들어오는 물량도 어제 섞여 있을 수 있고요. 공매가 낮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사 들어오는 거는 진성일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자, 밸류에이션 봤을 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조금 중앙에서 위쪽으로 와 있죠. 그러니까 뭐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있지만은 다시 새로운 역사를 현대로템이 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상단을 보고 갈 수도 있겠구나. 지금 조금 천천히 보면서 팔자 이런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PER, PBR 보겠습니다. 아까 계속 밸류에이션 제가 언급을 언뜻 드렸는데 다른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한화 시스템 26배의 포워드 PER 가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15배입니다. 현대로템 어제 그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이제 14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는 그 현대로템을 이렇게 높이 이렇게 평가를 안 했었는데 이제는 수은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모멘텀이 들어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여유롭게 보셔도 좋고요. PBR로 보셔도 1.7배니까 높은 편은 아닙니다. 높은 편은 아니고 상당히 평균 정도로 이제 와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표가 하향세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목표가 하향세를 했던 거는 뭐 애널리스트들이 폴란드가 계속 늦어진다. 수은법 개정 좀 늦어지네 이러면서 하향을 쭉 했던 건데 이제는 오히려 올려야 될 판입니다. 그러니까 좀 애널리스트들 좀 뭐라고 할까요? 일을 좀 열심히 해가지고 좀 목표가가 올라오는 모습을 다음번 리포트를 말씀드릴 때는 보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요. 자, 목표 주가 대비 34% 정도 보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 아주 분위기 좋았던 현대로템 센티멘탈 주식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펀더멘탈로 가보겠습니다. 펀더멘탈 저희가 항상 제가 강조드렸던 주식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기아입니다. 노란 박스를 하나 보실까요? 지금 빨간 줄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기아가
저희가 계속 부르짖었었죠. 세계에서 제일 싼 완성차입니다. 올라갈 겁니다. 10만 원 뚫고 갈 겁니다. 10만 원 뚫었고요. 10만 원 뚫으면은 15만 원도 쳐다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목표 주가를 14만 5천 원대로 올리는 증권사들이 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뭐 위쪽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면 제가 급등 후에 숨 고르기 국면이다. 숨 고르기 국면은 뭐죠? 숨을 골랐다가 한 번 더 튈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다음 주에 가면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가 디테일이 좀 나올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서로 갑론을박이 있으면서 어쨌든 우리 주식 시장도 그렇고 우리 전체적인 자본 시장 구조는 좋은 쪽으로 좀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기아, 현대차 이런 주식들은 안 넣고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기차 시장에서만 봐도 뭐 전기차 시장 테슬라가 있습니다만은 현대차 그룹이 차지하는 위상이 뭐 테슬라 정도는 아니지만 전기차 시장에 있어서 넘버 2 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추우니까 테슬라가 뭐 충전하러 가다가 거기가 그 자체가 무덤이 되는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어제 오늘 뉴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시동이 뭐 잘 걸리고 배터리 충전이 잘 되는 시스템을 현대차나 기아는 잘 해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괜찮다. 그렇게 읽으시면 좋고요. 그래서 어쨌든 숨고르기 국면이고 아주 비싼 국면은 아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률 저희가 항상 이렇게 이제 숫자로 말씀을 드리는데 OPM, Operating Profit Margin입니다. 영업이익률을 말씀드리는데 기아, 현대차 4분기 어땠죠? 10%, 8%입니다. 테슬라보다도 상당히 우위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전기차 쪽, 2차 전지 쪽 보시죠. LG 에너지 솔루션 셀 업체인데 4%입니다. 그나마 보조금 받아서 4%다 제가 말씀드렸고 보조금 빼면 순수하게는 1%가량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다른 데는 다 마이너스였습니다. 전통차가 완승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NH투자증권입니다. 목표가를 14만 5천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배당 기준이 3월 20일이기 때문에 아직도 모멘텀이 한 달 정도는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고 3월 14일까지 자사주 5천억을 취득 예정에 있습니다. 이게 자사주를 계속적으로 취득할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모멘텀이 살아있다 이런 얘기고 삼성중공업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시총 100조의 꿈을 현대차와 더불어 꾸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근데 순교로의 국면 외국인 기관 순고로다 다시 어제 사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자, 공매율 0.2% 지금부터는 진성으로 사는 게 맞습니다. 역사적 밸류 밴드 상단에 와 있습니다만 주가 재평가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좋고요. PER, PBR 낮기 때문에 아직도 주가 재평가 국면이다 이렇게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목표가 살짝 올라왔죠. 이 점 유의하시고요. 자, 목표가 대비 6% 남았는데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털 현대, 롯데, 펀더멘털 기아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엔비디아 호실적의 다우와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가를 터치했습니다. 오늘의 일면 아시아 증시 강세, 한국 증시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센티멘탈은 현대, 롯데, 펀더멘탈은 기아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증시 구로 돌아오겠습니다. 개장 방송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